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선운동은 방향이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되는 그런 운동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칼라로 해결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2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스칼라로는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벡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속도나 가속도를 정의할 때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리미트를 취해 가지고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를 스칼라 함수로 했는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정의상으로는 그때는 이게 스칼라였던 게 이제 벡터로 바뀌는 것 뿐이죠. 벡터로 바뀌는 것 뿐이고, 그 외엔 달라지는 게 없다. 똑같은 거죠. 노테이션으로 보면 똑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벡터를 쓰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벡터를 쓰려면은, 벡터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할 때 벡터가 평면에서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서로 독립적인 2개의 벡터가 있어야 평면에 임의의 벡터를 갖다가 그 2개의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게 있고, 또 공간이 되면 적어도 3개의 벡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이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르는 이 벡터들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등장하지만 그거를 좌표계라고 합니다. 좌표계. 영어로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좌표계를 선택을 하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다룰 내용들이 전부 그 좌표계를 어떻게 잘 선정하느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력학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이 과목을 배울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 주어진 정보 또는 요구되는 정보로부터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력학 과정에서도 그 결정 내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그거 관련된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도 지금 좌표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좌표계를 3개를 배울 거예요. 관련돼서. 그래서 3개가 나중에 차례로, 이번 시간에는 직교 좌표계, 영어로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극좌표계,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다음 궤적 좌표계, 트래젝터리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3가지를 고르게 될 겁니다. 3가지를. 근데 그 3가지를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 3가지를 이용해서 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배우고 하는데, 그것들을 썼을 때 속도,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서 써야 되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속도, 가속도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는 거는 책 보면 다 있고, 인터넷 뒤져보면 다 있고 다 있지만, 항상 뭐는 없냐? 디시전을 내리는 건 없어요.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부분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고,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기 지금 우선 하나 그냥 들어가는 저걸로 이런 운동이 있다. 그럼 이렇게 타원상에서 이렇게 도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 운동이 이런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럼 이게 타원이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죠. 왜냐면 x를 a로 나누고 y를 b로 나누면 자승하면 1 되는 거 아니까 그게 바로 타원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묻는 게, 이 가속도가 변이에 비례하는 걸 증명하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 2번 미분하면 가속도 없어진다는 걸 우리 쉽게 알고 있죠. 그래서 2번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P가 한 번 튀어나오고 또 한 번 미분하면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코사인이 2번 미분하면 자기 코사인 돌아가면서 마이너스 붙고, 사인도 2번 미분하면 다시 사인 돌아가면서 마이너스 붙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P 자승 R이라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R에 비례한다.
하는 거는 이제 쉽게 증명이 되는 거죠. 요 문제 풀 때 한 가지 지오메트리를 가끔 학생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게 세타인데,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이 PT가 세타인 줄 알았는데 이상합니다. 이게 잘 안 맞습니다 하면서 와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요 PT가 세타 아니에요. PT가 세타 아니야. 세타가 PT의 함수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표시는 한번 각자가 해보세요. 이거는 간단한 기하학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 동력학에서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찾아오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PT가 세타가 아니다.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배운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자, 이제 모든 이 지금 운동학에서 등장하는 변수들, 속도,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벡터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해야 돼요. 벡터 함수라는 걸. 그래서 벡터 함수가 이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어떤 벡터가 어떤 스칼라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 그 값이 변화한다면은 이 벡터는 이 스칼라 함수들 이것들의 벡터 함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죠. 약속입니다. 그건 따질 내용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하자. 자, 이렇게 벡터 함수를 정의를 하고 나면은 얘의 어떤 그 미분에 대한 것도 또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의 변화율을 우리가 동력학 같으면 운동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화율을 다뤄져서 사실은 미분 중에서도 얘네들에 대한 미분도 다뤄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P를 갖다가 Q1으로 미분한 파샬 미분이죠. 편미분.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Q1, 라운드 P 오버 라운드 Q2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 학부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다룹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안 다루고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요 시간에 대한 미분 정도까지 다루죠. 그래서 시간 t에 대한 스칼라 변수 시간 t에 대한 미분 하는데 미분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정의는 여러분들한테는 참 눈에 익죠. 이 정의 형태가 왜냐? 스칼라 함수 미분 정의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스칼라 함수의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눈에 익고 그래서 이걸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요 정의는 절대기준틀에 대한 미분만 다룰 때 쓸 수 있는 저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걸 못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파티클 다이내믹스 다룰 땐 요 정의를 그냥 쓰는데 1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리지드 바디 다이내믹스 그때 회전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 정의를 안 쓰고 더 일반적인 정의를 소개할 때가 올 겁니다. 이 코스 여러분 텍스트 전체를 통해서 이 정의를 쓰고 있어요. 이 정의만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회전 운동을 다룰 때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절대 기준틀에 대한 미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준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퍼런스 프레임. 이건 뭐냐면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건 어떤 관찰자가 내가 어디서 관찰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강체 레퍼런스 프레임은 강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관찰을 하는데 여기 요 점에 을이라고 쓰인 요 점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관찰하면 이거 속도 0이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얘가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찰하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지만 우주 바깥에 나가서 관찰하면은 얘는 지금 막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얘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포지션이 변하는 거죠. 포지션이 변하는 게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속도라는 걸 정의할 때 어디서 관찰한 속도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변화라는 게 포지션을 시간에서 미분하는 거를 할 때 어디서 그 변화율을 따지는 건데 하는 얘기가 필요한 거죠. 어디서? 그래서 요런 노테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요게 n이라고 여기 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슈퍼스크립트 n이 여기 좌측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분을 하는데 내가 뉴토니안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관찰한 포지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뉴토니안 레퍼런스 프레임이, 지구는 뉴토니안 레퍼런스 프레임이 아니에요. 뉴토니안 레퍼런스 프레임은 뭐냐면은 절대 기준 틀이라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 강체예요. 근데 그런 강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죠? 우리 몰라요, 사실은. 왜? 태양 중간에다가 세워놔도 태양계도 움직여요. 은하계 속에서 떠다닌다 이거죠. 은하계 중심에 해도 은하계도 떠다녀요. 은하계도 떠다녀요. 우리가 상대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딱 고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뉴토니안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이 절대기준 틀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그 가상적인 개념입니다. 가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는 뉴턴의 운동의 법칙은 바로 운동의 법칙, F는 ma 할 때 그 가속도는 어디서 관찰한 가속도에 맞는 거냐면 바로 절대 기준 틀에서 관찰한 가속도에 맞는 거예요. 근데 절대 기준 틀이 없는데 어떻게 절대 기준 틀에 대한 가속도를 하냐 이거. 그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텍스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역학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F는 ma 하니까 그냥 A는 가속도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가속도가 어디서 구한 가속도인데, 지금 을이라는 놈이 이 가속도 여러분들 관찰하면 이거 가속도 0이지만 얘가 지금 가속도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그럼 또 지구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관찰하면은 그게 그 가속도 맞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거기서 관찰하고 있는 그게 우주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이 생겨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지구상에서 우리가 기계공학을 하면서 물건을 디자인할 때 동력학 지식을 이용할 때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 어떻게 구하느냐? 지구를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기준 틀이라고 가상하고 구해요. 당연히 그러면 오차가 생기겠죠. 오차가 생겨요. 자, 문제는 그 오차가 우리가 풀려고 그러는 실제 구하는 실제 진짜 가속도에 비해서 그 오차가 굉장히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 그게 충분히 작으면은 그거 무시하고 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문제는 지구를 절대 기준 틀로 놓고 풀어도 그래도 그 구한 가속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현상에 어떤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학관 같은 데 가보면은 푸코의 펜들럼이라는 게 있죠. 푸코의 펜들럼. 그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푸코의 펜들럼이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만일에 지구가 절대 기준 틀이라면은 얘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얘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얘가 방향을 바꿔요. 사실은 푸코가 그걸 지구가 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푸코의 펜들럼을 갖다가 발명한 겁니다. 유명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한 물리학자입니다. 푸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이로스코프, 자동 항법 장치에 쓰고 있는 자이로스코프, 우주 공간에서의 절대 방향을 해주는. 나침반은 북극이나 남극 가면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항공 우주 관련된 것들은 다 자이로스코프를 가지고 그걸 아주 절대 방향을 하는데, 그 자이로스코프 그것도 푸코가 발명한 거예요. 푸코가 그걸 무슨 목적으로 발명했냐?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출발하면 자이로스코프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쪽으로 갔을 때 얘가 방향 안 바꾸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구 표면에 대한 각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한 바퀴. 예? 그렇게 증명하려고 그걸 발명한 거예요. 근데 그 푸코의 시대에는 얘가 한 바퀴 돌 동안 얘가 계속 돌 수 있는 그런 자이로스코프를 못 만든, 그런 기술적인 수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하지만 그 자이로스코프라는 걸 푸코가 발명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거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얘기가 딴데 좀 여러분들 그냥 지식을 위해서, 재미있는 저걸 위해서 잠깐 푸코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바로 푸코의 펜들럼 같은 걸 보면은 그때는 그 가속도를, 푸코의 펜들럼에서 그 펜들럼의 가속도를 갖다 구할 때 지구를 절대 기준틀로 해서 가속도를 구하면은 절대 이렇게 도는 모션을 그런 모션이 나오는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구 바깥에 가가지고 가속도를 측정해야 돼요. 거기다가 바깥에서 관찰해서 그 가속도를 측정해서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유도하면은 이런 모션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션이 예측될 수 있는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속도라고 할 때도 어느 기준틀에 대해서 관찰한 거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뭐 미분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게 미분한다는 게 결국 어떤 기준틀에 대한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틀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는 것은 스칼라는, 여러분 다 스칼라에 대한 미분만 배웠기 때문에 기준틀에 대한 게 없어요. 스칼라는 어디서 해도 똑같아요. 어디서 관찰한다고 해서 스칼라 양이 기준틀에 따라 달라진다,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게 뭐 바깥에서 관찰하면 에너지 증가하는 게 달라지고 안에서 하면 달라지고 이러지 않다. 스칼라는 기준틀에 대한 미분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만 벡터는 어디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기준틀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벡터를 정의할 때는 기준틀에 대한 미분 개념을 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배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대학원 가면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대학원 가면 배우고, 대학원에 이제 어드밴스드 다이내믹스, 고등동력학 이런 걸 들으면은 거기서 그런 거를 소개를 해요. 여기선 그거 안 하고 갑자기 그걸로 뛰어들면 어려우니까 스칼라 함수 미분했던 이 정의 형태를 그냥 원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그냥 쓰려니까 이 정의는 뉴턴이언 레퍼런스 프레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틀에 대한 미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지드 바디 다이내믹스 가면은 기준틀 자체가 얘가 막 움직이는 놈에 대해서 그 속도, 가속도 이런 걸 구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못해라 하느냐? 더 어려운 걸 더 쉽게 풀기 위해서. 그런데 그 더 어려운 걸 쉽게 푼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그걸 잘 이해해야 더 어렵게 보이는 걸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걸 배우게 될 텐데, 여하간 지금은 현재 이렇게 정해서 한다. 파티클 다이내믹스는 회전 운동이 없기 때문에 뉴턴이안 레퍼런스 프레임, 절대 기준틀에 대한, 또는 뉴턴이안 레퍼런스 프레임을 갖다가 관성 기준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관성 기준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 기준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벡터 쓸 때 벡터의 이런 수학적인 법칙들이 성립한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이런 특히 이제 뭐 앞에 붙으면 스칼라하고 벡터하고 이렇게 있을 때 미분하면 스칼라 한번 미분하고 벡터 미분하고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점의 상대 운동에 대한 얘기도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는 앞에서는 스칼라로 썼던 걸 벡터로 바꿨다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쓰는 게 변이,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걸 갖다가 상대운동 정의하는 게 똑같아요. 단지 한 가지, 여기 그 여러분 그 교재에 그 12절인가에 그 프레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좀 위험한 용어라서, 요거는 프레임이라는 거를, 이게 프레임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준틀이 되는데, 기준틀이라는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정식 용어로는. 그 용어는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그 다이내믹스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용어로.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강체 동력학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이 용어는 별로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전 운동이 없는 강체의 경우 질점과 동일한 식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는 것들이 회전 운동 없는 강체에 대해서만 지금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뭐 예제를 하나, 그 상대 운동 예제를 갖다가 하나 저거를 해보죠. 상대 운동 예제로 간단한 겁니다. 질점 A가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고 등속 운동, 얘가 유니폼 모션 X축을 따라서, 질점 B는 Y축을 따라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서 등 가속 운동을 한다. 유니폼 모션, 유니폼리 엑셀러레이티드 모션 이렇게 있죠. 출발점은 여기에요. 그래서 초기 위치가 35고 여기 초기 위치가 0이죠. X축에서. 그래서 이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A는 처음에 위치는 0이고 초기 속도는 10이고 등속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0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라는 정보는 문제에서 안 주지만 등속 운동은 한다 하고 얘기를 했으면은 당연히 가속도는 0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정보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거를 안 써놓고 이 정보가 없어서 못 풀겠다고 그러는 또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엔지니어로서 주의해야 될 거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는 식으로 주어지는 이런 문제는 이제 한 단계 좀 낮은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필드에서 그냥 피지컬하게 주어집니다. 그게 수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피지컬하게 주어지는 걸 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수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도 몫이에요. 그 부분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얘기는 몇 가지 이렇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짐작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수없이 많은 케이스가 있고 여러분이 진출할 저거에 따라 다 문제가 달라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런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배울 만큼 지금 아직 그 수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4학년 가면 무슨 종합 설계나 졸업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약간 프랙티컬한 걸 자기가 직접 잡아서 포뮬레이션도 해보면서 하는 그런 코스가 있죠. 약간 맛을 보고 엔지니어로서 진출하기 앞서서 그런 걸 하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해서 해야 될 거는 그런 피지컬 월드에서 그걸 문제로 만드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게,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이 뭔가, 요구하는 정보가 뭔가, 이거를 잘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뭐 그냥 주어진 걸 열심히 푸는 것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그걸 잘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문제를, 물리적으로 주어진 현상을 놓고 그걸 문제화시키는 능력,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얘기예요. 여기 이 코스에서는 그런 내용은 안 다룹니다. 그걸 매저할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능력을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그레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코스 들으면서 이런 거 문제 푸는 건 좀 약한데 내가 그런 문제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점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막 학점 되게 끙끙대면서 졸업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막 펄펄 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는 안 배웠던 그런 능력이 거기 가서 꽃피우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코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한계가 있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 부딪혀서 배워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하간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B점의 위치는 처음에 35, J, 이게 지금 I 방향이고 이게 J 방향이라서 I 해트는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J 해트는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35. 그 다음에 출발을 갖다 여기서 할 때 여기 초기 속도가 0이었고, 그 다음에 등 가속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 가속도에 이게 이쪽으로 1.2m 이쪽으로 가속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2 J 해트. 이거 푸는 거는 이제 주어졌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적분해 가면 되는 거죠. 얘는 여기서부터 적분하면 되는 거고. 등속 운동, 등 가속 운동에 그 단선 운동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이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는. 그래서 결국은 A점의 위치는 이렇게 10t i hat 이렇게 되고, B점의 속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거 한번 더 적분해 가지고 위치 이렇게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 상대 위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 구하라는 거는 여기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빼면은 여기 앞에서 구해준 거 가지고 빼면 되는 거고, 그 시간이 t가 5초일 때 구하라고 하면 뺀 다음에 거기다가 t는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개의 파티클이, 세 개의 질점이 움직여요. 그리고 걔네들이 다 등속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A, B, C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보가 주어지기를, A하고 C는 속도가 주어졌는데 B는 직접 주어지는 게 아니라 A에 대한 B의 속도가 주어졌다. A에 대한 속도가, B의 속도가 주어졌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C의 속도를 구해라, C에 대한 A의 속도를 구해라. C에 대한 A의 속도는 A에서 C를 빼면 되는 거고, A, C 주어졌으니까 빼면 그냥 구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에 대한 C의 속도를 구해라. 이거는 C에서 B를 빼면 되는데 B가 직접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B의 속도는 뭐냐? A의 속도에다가 A에 대한 B의 속도를 더한 거다. A도 주어졌고 A에 대한 B도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C에 대한 B의 변이, 델타 R이라는 거는, 이거는 R이 위치니까 델타 R은 변이죠. 변이. 그래서 C에 대한 B의 변이. 그럼 B의 변이에서 C의 변이를 빼면 되는 거죠. B의 변이에서 C의 변이는 얘네들이 다 등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속도에다가 델타 T 곱한 게 변이죠. 변이죠. 속도에다가 델타 T 곱하면, 시간 곱하면은 그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잖아요. 등속 운동할 때는. 그래서 델타 T 곱하니까 이게 C도 구해졌고 B도 구해졌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은 금세 구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은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등장한다면은, 이 복선 운동할 때 질점의 종속 운동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등장한다면 약간 어려워져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야 될 수준이에요. 마땅히 요구되는.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에 문제가 난다면 이 정도 수준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팔만 아프지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그건 안 난다 이거죠. 자, 이거 보면은 얘가 이게 15도 이 경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블락이에요. 이 블락이 속도,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B가 얘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B가 이렇게 경사면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B의 운동 자체가 이 스트레이트 라인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얘가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B 운동을 보면은, 궤적을 그려본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직관을 이용해서 뭐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어떤 학생들은 뭐 왜 그러지? 직선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관이 모자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직관이 너무 모자란다. 그러면 전공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너무 모자라다. 뭐 하는 것마다 난 너무 어렵다. 남들은 그냥 쉽게 이해되는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뭐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자기가 트레이닝이 부족한 거니까 그건 트레이닝 되는 건데, 직관적인 게 있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세 개 삼각법으로 그림 딱 도면 그려 놓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도면만 보면 머릿속에 아 얘가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 거다 하는 걸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복잡한 그런 도면도. 그런가 하면은 많은 기계공학이나 엔지니어라 할지라도 그게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문제 보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자,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단선 운동할 때 이 질점의 종속 운동 관련돼가지고, 실의 길이가 일정하다. 그거 이용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A라고 해서 A까지의 거리라고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요게 XA면, 요것도 XA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컨스탄트니까. 2배 XA. 그 다음에 이건 컨스탄트, 항상 컨스탄트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얘가 뭐냐 이거죠. 얘하고 얘 사이에 상대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길이에요. 이게. 이 길이는 얘하고 얘의 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거의 시간, 그 어떤 절대값의 시간을 갖다 곱한 어떤 변화율이기 때문에 요걸 갖다 A에 대한 B의 어떤 그 움직임과 관련된 길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2배 XA가 컨스탄트하다 하는 그런 식을 갖다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식을 갖다가 이거 미분하면은 이런 식이 얻어지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는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A에 대한 B의 이거를 그 속도는 마이너스 2배의 VA하고 같다 이거죠. 이거 VA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400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A에 대한 B의 가속도도 마이너스 2배의 A 그 가속도하고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 이렇게 주어져요.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여기서 요놈이 요거의 절대값이죠. 절대값. 요놈의 절대값이에요. 요 크기가 절대값에 관련된 건데 여기 방향이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절대값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거죠. 요놈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VA의 요거는 결국은 얘가 여기서 해가지고 얘가 이게 40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VP를 기술한다면 VP는 요게 지금 200i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문제죠. 그 다음에 얘 크기가 400이고 방향이 보면은 A에 대한 B의 운동이라는 게 A에 대한 A하고 B하고 운동을 보면 B가 A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X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은 Y방향으로는 이쪽으로 탄젠트 15도만큼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15도고 이게 사인 15도의 관계로 움직여서 이게 움직이는 양이 지금 400이라는 얘기랍니다. 속도가. 여기서 구한 이 400을 이용하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15도, 이게 마이너스는 플러스 사인 15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건 위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좌측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X 성분이 마이너스고 Y 성분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바로 B의 속도가 구해지는 거죠. 뭐 그거의 절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가속도도 마찬가지. 가속도도 보면은 A의 가속도에다가 A의 가속도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A에 대한 B의 가속도를 더해주면 되는데 A에 대한 B의 가속도의 크기가 이거 300이니까 여기다 300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15도 플러스 사인 15도 해가지고 요거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한다. 요게 요런 부분이 약간 이게 종속 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약간 까다로운 종류의 문제입니다. 복선 운동 관련해서.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된다면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풀만한 그런 문제죠. 그 앞에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풀던 그런 문제들이고, 맨날 그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 물리 시간에도 맨날 그런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좀 어려운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상대 운동, 종속 운동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약간 얘기를 한 거고, 벡터를 쓸 때 단선 운동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걸 조금 약간 얘기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좌표계라는 얘기예요. 좌표계. 자, 벡터라는 거를 표시하려면 항상 이 좌표계가 있어야, 여기서 좌표계는 뭘 좌표계라고 그러느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설명할 때 그냥
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이러고 있다가 딱 놓치고 나서는 나중에 또 딴소리 해요. 계속 딴소리. 자, 좌표계라는 말하고 좌표라는 말은 다릅니다. 좌표계는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I hat, J hat, K hat 이 단위 벡터들을 좌표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X, Y, Z를 얘를 좌표라고 합니다. 왜 얘를 I hat, J hat, K hat을 좌표계라고 하느냐? 좌표계가 결정돼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좌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를 결정하는 계다. 그래서 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좌표를. 그러니까 좌표계라는 말하고 좌표라는 말을 막 섞어서 쓰면 안 돼요. 섞어서 쓰면은 좌표계라는 말은 저 단위 벡터 3개. 사실은 벡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벡터 3개만 서로 독립이기만 하면 벡터 3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건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 3개를 이용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것 3개의 좌표계에 대한 것도 다 서로 수직인 3개의 그 단위 벡터들로 구성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직교좌표계, 그 다음에 나올 극좌표계, 그 다음에 나올 궤적좌표계가 다 이렇게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편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꼭 이렇게 서로 수직일 필요도 없고 사실은 단위 벡터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제 더 고등 역학으로 가면은 그런 걸 쓸 필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런 복잡한 적을 안 쓰고 그냥 크기가 1인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 3개로 이루어진 좌표계들을 씁니다. 제일 유명한 게 직교좌표계죠. 제일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걸 가지고 풉니다. 직교좌표계. 그래서 직교좌표계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이게 공간에서 평면이 되면 여기 하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하나 없어져. 공간에서 이거를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쉽게 미분할 수 있어요. 왜? I hat이나 J hat, K hat는 X, Y, Z가 얘가 절대기준틀에 붙어있는 3개의 단위 벡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에서 안 변해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요 앞에 있는 놈만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하기 쉽죠. 이렇게 X dot I hat, Y dot J hat, Z dot K hat. 만일 I hat, J hat, K hat이 시간에서 변한다. 그러면 얘도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워지죠. 절대기준틀은 얘네들이 안 변하는 놈으로 하는 겁니다. 직교좌표계에서 이 I hat, J hat, K hat은 절대기준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기준틀은 공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는 단위 벡터들도 시간에서 안 변하기 때문에 얘는 미분해도 0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X 더블 닷 I hat, Y 더블 닷 J hat, Z 더블 닷 K hat 이렇게 되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해서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 직교좌표계를 제일 많이 써왔고 실제로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잘 안 나죠. 자, 좌표계와 좌표라는 개념 놓고 나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R 코사인 세타 I hat 플러스 R 사인 세타 J hat Z K hat. 이건 뭐냐? 직교 좌표계를 썼어요. I hat, J hat, K hat. 직교 좌표계를 썼는데 좌표는 극좌표를 썼어요. R, 세타, Z. 이런 걸 갖다 원통좌표라고 얘기를 하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통좌표. 섞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좌표계하고 좌표는 섞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직교좌표계라고 해서 직교좌표하고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직교좌표계와 극좌표를 섞었을 수 있습니다. 섞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여기 극좌표계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극좌표계 중에서 그 원통좌표계 썼을 때는 이 벡터가 이렇게 표시돼요. R, ER hat 플러스 Z, EZ hat 이렇게 표시돼요.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 달라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거는 왜 하나만 배우면 되는데 왜 다른 것까지 골치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학문을 배울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하나의 방법이 있으면 그걸 풀면 되는데 뭐 딴 방법도 있다고 그러고 또 딴 것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나는 그냥 이걸로만 풀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딴 걸 배우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쉽게 풀리고 어떤 거는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쉽게 풀리고 그래요. 자, 좌표계와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좌표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게 주어진, 특히 우리 지금 다루는 운동학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운동과 관련된 기하학적인 어떤 형상, 그것이 어떤 형상이 주어지고 어떤 정보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좌표계와 좌표를 사용하면 훨씬 쉽게 그 문제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좌표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좌표계를 써서 푼다 그러면 못 풀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풀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예제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어떤 좌표계를 써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좌표계를 써야 될까? 그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재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교재 연습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 직교 좌표계에 대한 연습 문제들이 우르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극좌표계에 대한 문제들이 우르르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렇게 그루핑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게 교재에 제일 못마땅한 점이에요. 그걸 섞어 놔야 돼요.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그루핑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직교 좌표계로 무조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교 좌표계 계속 풀다가 바운더리 가서 약간 헷갈렸다가 답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원통 좌표계로 바뀌었구만.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또 원통 좌표계로 막 푸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판단을. 제일 중요한 건 판단하는 건데, 뭐를 골라야 되느냐 하는 걸 판단하는 걸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수식만 열심히 외우고, 수식은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걸 뭐하러 외우냐. 그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 하도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수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니까 외우기 싫어도 저절로 외워져야 되는 그런 수식, 그런 것들이 이제 속도나 가속도, 이 좌표계에 대한 표현들, 이런 건 하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역학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이게 뭘 써야 될까를 갖다가는 뭐 문제에서 여기 어느 부분에 속했나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그 좌표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에 주어진 정보하고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들을 주어지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걸 잘 봐야 돼요. 거기에 어떤 좌표계를 선정해야 되느냐가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정보가.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들은 문제가 너무 빤해서 그 좌표계 선정하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책에 문제들 풀어놓은 걸 보면은 교재죠. 그런 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떤 좌표계를 내가 써야 되는가. 그걸 결정하는. 그걸 잘 결정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아주 쉬워요. 노력도 조금 들어가고 아주 쉬워요. 잘못된 좌표계를 선정하더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고생해서 풀어야 돼요. 잘 안 풀린다 이거예요. 절대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다 동등한 겁니다. 다 동등해요. 다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거를 잘못 고르면은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 뭐 간단한 예제. 중력장에서 운동하는 포탄의 운동의 궤적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배웠죠. 이런 포탄의 운동이 포물선을 구린다 하는 거죠. 뭐
주어진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원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초기 속도가 주어진다. 그래서 초기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가 주어진다. 그리고 중력장에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X방향의 가속도는 0이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이 운동이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X방향으로는, Y방향으로는 등 가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 가속 운동을. 그러니까 X방향이 0이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적분하면 되는 거죠. Y방향은 이거 적분 2번 해가지고 그 Y방향의 위치 찾으면 되는 거고, X방향은 등속 운동하니까 여기다가 V1T 이렇게 되는 게 X방향 운동이고, 간단하죠. X방향은 그냥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너무 빤히 알고, 그죠? Y방향은 X 더블 닷은 마이너스 G라는 이 식을, 이걸 2번 적분하면은, 한 번 적분하면 이렇게 얻어지고, 요게 T가 0일 때 요게 초기 속도가 된 게 요게 V2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T가 0일 때 초기 위치가 0이니까 C3 0 되고, 그래서 Y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X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갖다가 V1분의 X로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바로 이런 Y와 X 사이에 2차 함수 관계가, 이 2차 함수로 나타나는 걸 갖다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그런다.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다루던 그런 문제, 간단한 문제죠. 자, 이것도 뭐 포물선 문제, 똑같은 문제. 단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포탄이 도달할 수 있는 수평 비행거리와 최대 높이를 구해라. 그 수평 비행거리라는 건 여기를,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으면은 Y가 마이너스 150이 될 때, 이렇게, 그러니까 X와 Y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하는 걸 그대로 다 배웠으니까, 그 함수를, X와 Y를 각각 시간의 함수를 구한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50이 될 때 하고 구하는 게 바로 그때 그 시간을 구해가지고 그때까지 이 X 함수에다가 그 시간을 대입하면은 수평 비행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높이를 구해라. 최대 높이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 그때는 Y 다트가 0이 될 때죠. Y 다트가 0이 될 때. Y 구했으니까 Y 다트 구할 수 있고, 시간 미분해서 Y 다트를 갖다가 0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해서 그때의 그 시간을 갖다 Y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최대 이 높이가 나오죠. 이 높이가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될까, 그거부터 결정하고 푸세요. 무조건 문제 풀면 그냥 무조건 풀기 시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뭘 물어보니까, 주어진 문제를 딱 보면은 항상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주어진 정보가 뭔가, 이걸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어보는, 요구하는 정보가 뭔가, 딱 그걸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걸 풀기 위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방향을 정하고 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야지, 문제만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서 이렇게 푸는 식으로 정신없이 그렇게 하면은 좋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항상 그 차분하게 그런 풀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풀면 된다.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자, 이거를 풀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 최고 높이를 구하면 항상 Y 다트는 0이라는 걸 이거 이용해서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어요. 항상 최고 높이 도달할 때는 Y 다트는 0이 되느냐, 그렇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엉뚱한 문제에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다음에 나오는 이 문제입니다. 보면은,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공을 던지는 거예요. 이 벽이 있어요, 벽. 근데 벽에서부터 15m 떨어진 이 위치에서 사람이 여기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이가 여기 정도 있으니까 이게 던지는 초기 위치가 1.5m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던진다 이거죠. 사람마다 자기 던질 수 있는 속도의 자기 힘에 따라서, 근육의 힘에 따라서 이게 속도의 한계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 속도의 한계가 18m/s로 던질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여기 제일 높은 데 맞힐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맞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아, 이거는 Y 다트는 0을 그거를 이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틀려요. 틀려.
아무 때나 y 다트가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일단 뭐 여기 초기 속도가 이 v0니까 이거의 코사인 값이 x방향 속도고 이거의 사인 값이 y방향 속도예요. 초기 속도가. 자, 그래서 그런데 벽에 가서 공이 부딪힐 때가 언제냐? 초기 속도 x방향 속도 곱하기 시간 한 게 15m가 될 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도 주어져, 그러니까 이 t를 갖다가 v 초기 속도분의 1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초기 속도분의 15. 그게 6 코사인 알파분의 5예요. 이거를 갖다 t를 값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y를 알파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죠. 알파. 실제로 이거 공을 던질 때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알파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파에 따라서 얘가 제일 높이 도달하느냐 안 도달하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죠. 문제 자체에서 너무 명확하죠. 다른 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만약 이 거리가 줄어든다면 또 달라지겠죠. 하지만 15m 떨어져 있는 한도 1.5m 높이에서 던진다는 거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건 알파밖에 없으니까 이게 높은데 얼마나 높은데 도달하느냐는 이 알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의 함수로 y를 갖다가 표현하고 나서 이놈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미니멈도 나오고 맥시멈도 나올 텐데 이걸 그 값을 구하면은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d 알파분의 dy가 이게 0이 된다는 조건에서 알파를 구해야 되죠. 이거 하는 이 과정이야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삼각함수 배우면서 잘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삼각함수 가르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알파가 그래서 이게 y를 최대값으로 갖는 알파 값이 뭐가 나오냐면 65.58도라는 게 이게 구해집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 65.58도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알파에다 갖다 대입하게 되면 바로 y 맥시멈 값이 구해져요. 자, 그리고 그때 그 알파 값 계산되니까 알파가 계산이 되면 여기서 그 시간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결정되는 게 시간도 알파 계산되면 시간도 부딪힐 때 시간도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갖다가 y 다트에다가 갖다가 이걸 대입하면은 그러면 0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0이 안 된다. 0이 안 된다. 왜 0이 안 되느냐? 이거는 0이 안 된다는 건 수식으로 나왔고 왜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다분히 그것도 직관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직관하고. 얘가 꼭 제일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가서 맞으려는 법이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힐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저거 하면은 거리가 충분히 떨어졌으면 이렇게 아무리 던져도 밑으로 떨어지죠. 밑으로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까지 닿지도 못하는 수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y 다트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맞기 때문에 y 다트가 0이 절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떨어지면서 맞게 되면 충분히 떨어지면. 그래서 y 다트가 0이 꼭 돼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걸 금세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견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자꾸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자, 뭐 다음 시간에 이제 극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